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 노동안전 보건 실태와 정책 대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회 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추웠는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설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정책 대안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 올해 마지막 토론회이기도 하고요. 이 센터가 내년에는 노동안전보건센터, 그러니까 노동안전보건부를 부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노동안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노동 현장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도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윤영만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옵니다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장이십니다. 김명록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리학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연구원이십니다. 박진현 전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 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님 모셨습니다. 이현중 노무법인 날의 공인노무사이며 산업안전지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정책 방안에 대해 문영만 책임연구원님과 박진영 공동연구원님께서 2시 55분까지 주제 발표를 하십니다. 10분 휴식 후 3시 5분부터 지정 토론을 진행한 후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정책 대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와 금융개혁의 문제를 노동과 복지 그리고 재정 문제와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금융을 둘러싼 높은 장막을 거두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금융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장이신 김명록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리학부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 제 소개를 그렇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분을 소개하려고 그 센터에서 하는 발표회를 몇 번 지난해는 제가 했었고요 했는데 식구들과 아주 약소하게 했습니다만은 항상 내용과 질은 훨씬 더 규모를 뛰어넘어서 아주 실속 있고 대단한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두 분의 연구위원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경대학교에서 강의 노동을 하고 있는 문영만입니다. 며칠 전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이 교수와 학생들이 모이는 경제일의 밤이 있었거든요. 이 경제일의 밤에서 지역 경제를 강의하고 계시는 권호혁 교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산업재해로 한 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다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해 평균 13만 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다치고 한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에도 7,000명 정도가 한 해 평균 7,000명 정도가 다치고 100여 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재해 중에서도 이 산재 사망사고, 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박진현 주인님과 정영주 국장님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부산 지역에서 2022년도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84명입니다. 그 중에서 31%가 이 건설 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는 부산 지역 건설 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안전 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또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 대체하고요. 제2장 부산 건설산업 노동시장 및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도 앞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쪽 화면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보시려니까 편하시더라고요. 2022년 기준 이 부산 지역 임금 노동자 숫자는 12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4만 명입니다. 전체 10.9% 정도 되는데 부산 지역 20여 개 이 업종 중에서 네 번째로 이 건설 산업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이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최근 한 5년간 2만 명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임시 일용직 비중은 27.1%. 그런데 이 전국 건설 산업의 임시 일용직 비중은 46.2%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임시 일용직 비중은 50.3%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중과 여성 노동자 비중은 건설상 여성 노동자 비중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부산 건설 산업의 임금 수준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기준 이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 평균 임금은 월 평균 임금은 287만 원이었습니다. 전국은 324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건설 산업 종사자들이 전국 이 건설 산업 노동자들 평균 임금에 비해서 37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로 시간 관계상 대체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노동시간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장 소견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노동시장에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건설 노동자들에 비해서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비중은 높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조건은 고학력 청년들의 건설 산업 기피와 높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부산 건설 산업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숫자는 7,167명입니다. 이 중에서 8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업종별 재해자 숫자는 이 제조업과 건설업 순으로 많았고, 이 사망자 숫자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 건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림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산 건설 산업의 재해자 및 사망자 추이인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모든 연도에서 부산 전체 사망자의 30% 수준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18년도는 34.8%, 건설업이 전체 부산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1%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예, 그림으로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 막대는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회색 끝근선과 파란색 끝근선은 이 전체 재해자 수 추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재해자 숫자는 약간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건설 산업의 성별 재해자 및 추이인데, 남성 노동자가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남성 노동자가 한 95.8%를 차지했고, 여성 노동자가 4.2%로 이렇게 나타나서 남성 노동자들 재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별 사망자 비중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건설 산업의 재유형별 발생 행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2-5를 살펴보면은 부산적 이 이 주로 보면은 이 50억 이상과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50억 미만 같은 경우 사망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공사되고 50억 이상 이 기업 업체에서는 이 사망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사 금액별 사고재 발생 행태도 자료로 대체하는데, 주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주로 떨어진 비중이 대단히 떨어져서 이렇게 산업재해를 입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재 행태를 살펴보면은 주로 신체 부담 자극, 주로 이 근고흡계 질환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50억 이상, 공사금액 50 미만도 47.2%로 가장 높고, 50억 이상 업체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예,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부산 건설 산업의 공사 금액별 재해자 및 사망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이 사망자의 73.1%가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산업의 사고 재해 발생 행태는 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이 소규모 업체의 산업안전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산업 직종별로 또 기능 역할별로 우리가 그 산업재해 요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부산 건설 노동자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방법 및 대상은 부산 노동건익센터 정책팀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고, 전체 이 조사 대상은 이 470명입니다. 기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은 전체 470명 중에서 남자가 440명, 여성이 3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은 평균 45.2세로 나타났고 이 건설 현장 경력은 11.4년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에는 1인 이상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미만이 50억 이상 업체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주당 실노동시간은 36.2시간으로 나타났고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총 노동시간은 주당 4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 아래쪽 이 주석에 나와 있듯이 통계청에서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조사된 이 지역별 고용조사 원시자료 가지고 분석해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잘 됐다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단 시간 노동자 비중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별 노동 강도를 분석해 본 결과 50억 미만이 50억 이상보다 높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5점 밑끝으로 분석한 그림에서도 50억 미만 업체가 노동 강도가 높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론 배치 분석하면서 안오바 검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도 50억 미만, 50억 이상보다 노동 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직종별 노동 강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능별 노동 강도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령별 노동 강도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시설 넘어가기 전에 노동 강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은 부산지역 건설 노동자 61.1%가 평소 힘들다, 이렇게 노동 강도가 높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매우 힘들다라는 비중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노동 강도는 산업재해 위험과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업체당 화장실은 평균 3.4개였고 휴게실은 2개, 탈의실은 1.3개, 1.3개, 사호실은 0.9개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공사 금액을 구분해서 살펴보니까 50억 미만 업체가 50억 이상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수량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소요 시간은 화장실은 평균 한 7.8분, 휴게실 한 8.8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는 청결 상태였습니다.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응답 비중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더럽다라는 비중이 40.1%를 차지했고 휴게실도 더럽다라는 비중이 25.4%, 탈의실 20%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별, 편의시설 성별 구분 여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미세먼지와 소음 그리고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이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편의시설이 없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청결 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편의시설이 성별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혼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별
위험장소 노출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50억 미만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도 노출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위험장소 노출 시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위험장소 노출 시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공구 및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더 높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발생 위험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미만 이 소규모 업체의 비중, 노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직종별 소음 위험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소음 위험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휴, 먼지 흡입 등에 대한 노출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노출 위험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제품 및 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의 어떤 접촉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릴 정도의 높은 온도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하루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직종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겨울철 낮은 온도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부분은 50억 이상 업체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중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중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 업체가 82.1% 더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끌어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중은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5.2% 척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바로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위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율은 50억 미만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직종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인데 세부적 내용 자료를 보시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부산역 건설 노동자의 56.8%가 위험 장소에서 작업 위험 노출 시간이 전체 노동 시간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위험 비중이 높은 이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 그리고 직종별로는 형틀 목수 및 비계 동반 해체 직종에 대한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책 시사점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금액별 안전보건인력, 시설, 장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을 보면 50억 미만보다는 50억 이상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갖추지 않고 운영한다라는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 43.4%가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잘 갖추지 않고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발주처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공사 금액별 이 작업전 안전 점검의 실시 및 노동자 의견 반영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TBM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TBM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은 50억 미만 소규모업체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발주처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공사 금액별 현장 위험 요인 확인 및 대책 수립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은 역시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 발주처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은 50억 미만 업체가 40.6%로 50억 이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발주처별 정기안전교육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정기교육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재, 중대재해에 대처한 비상조치 계획 훈련 실시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비중 여전히 역시 50억 미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발주처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 점검 및 원하청 노사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수행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을 살펴보면 50억 미만이 50%로 나타났습니다. 50억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발주처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혼 요소 발견 시 자격 중지권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혼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멈출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50억 미만이 40.6%로 나타나서 50억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네, 발주처별 작업중지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작업중지권 여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안전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사 금액별 원청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식을 살펴본 결과 이 원청은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여기 나와 있듯이 50억 미만이 53.8%로 50억 이상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노동자들 안전의식도 공사 금액별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발주처별 건강 안전의식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안전의식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관리자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은 50억 미만이 36.8%로 나타나서 50억 이상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 발주처별 관리자 안전보건규정 준수 여부를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관리자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여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비중 같은 경우에 50억 미만 28.3%로 나타나서 50억 이상 업체보다 높았습니다. 13.5%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발주처별 노동자 안전의식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직종별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소별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는 잘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과 소규모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와 민간 부분 발주처 그리고 직종별로는 평틀 목수 및 철근 타설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의식과 관련된 소교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보시고 산업안전의식이 부족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와 민간 부분 발주처 그리고 직종별로는 평틀 목수 및 철근 타설과 내장 인테리어 목공 직종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보호구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별 보호구 지급 여부를 살펴보니까 이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보호구는 안전장갑, 방지 마스크, 이 안전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미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이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안전관리 장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스템 비계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미만보다는 50억 이상 업체가 높았고 직종별은 형틀 목수 직종이 가장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양기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또 50억 이상 업체가 높았습니다. CCTV 사용 여부도 50억 이상 업체가 높았습니다. 붕괴 감지 센서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상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내장 인테리어 목공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 건설 장비 접근 경보 장치 사용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상 업체가 높았고 직종별로는 내장 인테리어 목공 직종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마트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억 미만이 더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안전장비와 관련해서 안전모만 이렇게 50억 미만, 50억 이상 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후에 건설에 우리 모함부장님 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과 안전관리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와 직종별로는 형틀 목수와 비계 동반 해체 정리 직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위험성 평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 84.2%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상 업체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상 업체가 8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종별로는 철근 타설 직종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근거롭게 유해요인 조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50억 이상 업체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철근 타설 직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질안전 보고자료 제공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억 이상 업체가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내장 인테리어 목공 직종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능별로는 작업반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 체감온도 33도씨 이상 폭염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그 50억 미만 업체가 전반적으로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업체가 모든 부분에서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여부도 50억 이상 업체가 높게 나타났고 이 배치 전 건강검진 받은 여부도 50억 이상 업체가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형틀 목수 직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특수건강검진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내장 인테리어 목공 직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 위험요인 조사와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해 위험요인 조사와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일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와 형틀 목수 직종 그리고 내장 인테리어 목공 직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산업재해율 치료 횟수인데 지난 1년간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는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19.6%가 평균 5.9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재 치료를 받은 비중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공상이나 실제로 그 제율은 산업 제율은 19.6%인데 대부분 공상이나 자비로 치료하고 산재 치료를 받은 비중은 3.4%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되죠. 예,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 반드시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및 건강관리인데 봉사 금액별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결과 50원 이상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예. 압축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기능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연령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주당 운동했으면 아픈데도 일한다. 자료로 대체하는데 아픈데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등록계 질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증상 정도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소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아플 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정책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혁신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시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안전 보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발주처, 이 원청의 안전보건 안전보건 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저임금 낙찰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산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역 건설 노동자 및 지역 건설 장비 우선 채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소결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신축 면적 이후에 우리 박진현 부장님이 발제를 할 거고요. 제가 이어서 제 5장 간단하게만 발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5장은 산업재해 및 근로교육계 질환 결정 요인인데 변수 정의 및 분석 방법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만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회계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이런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 인력이 잘 갖춰진 업체일수록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작업전 안전점검을 한 업체일수록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사 금액별은 50억 미만 업체가 50억 이상 업체보다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다른 영향들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노동 시간이 길수록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건설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질병 제휴율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분석해본 결과 여기 나타나 있듯이 모든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업체일수록 그렇지 않는 업체에 비해서 산업재해율이 근골격계 질환율이 대단히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 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여부가 부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화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시설 그리고 작업지원 안전점검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원화청 노사 합동점검회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결론 정치시사 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이 높은 이 건설 산업과 공사군의 50억 미만 소규업체에 대한 산업 예방 시스템, 산업 산재 예방 시스템과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 현실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 여기 다 알 수 있듯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재율이 더 높은데도 산업 재율이 더 높은데도 단순히 사업체 규모만을 이유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노동자의 건강보호 의무, 헌법 제34조 6항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공사기간 및 작업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우리 박진영 국장님이 FGI와 관련해서 면접을 했는데요. 이번 면접은 노동안전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안전 전반적인 노동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뤄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탄에요. 네. 건설 노동자 당사자 면접 조사를 했고요. 개별 면접 조사 18명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고요. 18명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조사 결과 건설업 진입 배경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에 진입하는 경우. 요즘 휴대폰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가게를 닫고 건설업에 진입하는 면접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업 승계형 유형. 세 번째, 타 업종에서 유사한 일을 하다 건설업에서 진입하는 경우, 조선업에서 일하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경우였습니다. 네 번째, 실직 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건설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의 온상인데요. 건설 현장이 법적으로 건설업은 한 차례의 도급 종합건설사에서 전문 건설업체로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야지를 통한 고용은 도급을 한 차례 더 하는 것이라 불법 도급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은 대부분 불법 도급, 하청에 재하청에 심지어 제재 하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번 면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인력직들이 모이는 곳 인력사무소인데요. 인력사무소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건설 현장에 별다른 이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날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곳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 현장에 가는 노동자들은 보통 일반공이 많고요. 드물게는 조공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력사무소는 하루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떼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임금 체계가 왜곡되고 있는데요. 선업원 때 있는 임금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 주체가 하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임금을 떼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똥떼기라고 부르고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건설업계 특성상 처음 입찰에 나선 건설사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돈이 내려오는 동안에 중간에서 떼어가는 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임금 체계 두 번째인데요. 중간에 가로채 있는 임금입니다. 똥떼기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까지 돈이 내려오는 동안에
중간에서 떼어가는 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면 알뜨기는 소위 오야지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공이 아닌 일반공 건설 노동자 임금을 기능공에 맞춰 올리고요.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아껴 주어서 그 차액만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번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알뜨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대 임금 체계 세 번째인데요.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춰서 주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기도 늦춰서 주고 있는데요. 그 달에 일한 대가를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말이나 다음 달이 돼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스매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야지와 하청업체와 원천 건설사 사이에 공사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임금이 묶이기도 합니다. 하청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외국된 임금 체계 네 번째인데요. 일당 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당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당이 정해지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역산해서 이 안에 영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다 포함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른바 포괄임금제인 거죠. 왜곡된 임금체계 다섯 번째, 건설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퇴직금이 그렇죠.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한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하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상 붙박이로 1년 이상 일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쩌다 한 업체랑 계약을 맺고 1년 가까이 일을 해도 1년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으로 보내줍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인 거죠. 건설노조가 만든 변화들도 있습니다. 유급수당과 휴일수당인데요. 건설노조가 이제 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급여 지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받는 1일치의 유급수당이 생긴 거죠. 월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법정 공휴일에 0.817의 공휴일 수당도 생긴 거죠. 소위 말하는 빨간 달에 휴일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건설노조가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와 협약을 맺어 지급하던 유급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10명이 할 일을 7명에게 시키는데요. 소위 이른바 탕틱이라고 하는데 10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예를 들어 7명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똑같은 일을 적은 임금비를 들여서 일을 시키는 거죠. 또는 30일 정도 걸릴 일을 20일 만에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탕튀기는 헐값의 공사를 낙찰 받은 도급업자가 그나마 이익을 남기기 위한 방법인 거죠. 자해 안전망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 건설 1년계 노동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필수로 가입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8일 이상 일을 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건설 1년기 노동자들을 딱 7일까지만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늘 존재하는 고용프란 말 한마디로 하이보인 거죠. 여기 면접하는 걸 읽어보면 날이 너무 더워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다가 욕을 한 거죠. 욕을 하면서 친구한테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소장이 듣고 힘들면 나가 내일부터 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해고가 되는 게 건설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전은 뒷전, 작은 사업장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와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큰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교육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 단축이 산업재해로 연결되는 거죠. 앞에 탕튀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설 현장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 단축 때문입니다. 작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안전사항은 뒷순위로 밀리고요. 건설업의 다단계 불공도국과 저가출 경쟁, 최저 낙찰 시스템으로 공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이윤이 남길 수 있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안전하실 수 없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끼고 골병드는 건설 노동자들인데요. 설문조사에서도 나오듯이 떨어짐이 사고가 제일 많았고요. 질병 재발생 형태를 보면 신체 부담 작업, 근골격계가 제일 많았던 거죠. 인터뷰한 걸 읽어보면 근골격계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목수한 지 6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통증의학과 가서 손목 주사 맞고 목 주사 맞고 허리 주사 맞고 발바닥 주사 맞고 거의 다 맞았다 라고 37세의 남성 기능공 노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염 속 극한 노동인데요. 건설 노동자들 여름이 되면 폭염 속에서 극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작년에 건설노동자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도 옥외 작업 중단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산재 신청 승인이 쉽지 않았고요. 대부분 많은 노동자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공상 처리나 개인 돈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 숙련 노동자들인데요. 건설 노동자를 노가다라고 부르죠. 하나의 단단한 건물을 올리는 일이 허드레는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 공정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근데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상당히 배우기가 힘듭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팀, 형틀팀, 타설팀, 해체 정비팀 등 수십 개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고유의 기술과 숙련을 요구하는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만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데요. 숙련을 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건설 노동자를 대개 저숙련, 저임금, 단순 반복 육체 노동으로만 치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공과 기능공의 일당은 거의 2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일반공이 기술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건설 현장에서 반장이나 기능공의 눈에 들어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일반공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소위 잡부로서 일을 해야 되고 있고요. 현재 부산에는 없지만 건설노조에서 기능학교를 만들어서 기능공을 양성하는 사업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 세 번째 기능 등급제인데요.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능 등급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석 의원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자격증 발부가 10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럼 이 건설 현장에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국 60개소에 불과해서 현재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장실과 휴게실, 건설 현장에서는 화장실 이용 모두의 문제이고요.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이제 꼽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면 원청 직원만 쓰는 화장실과 작업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진짜 더럽다.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더럽고 50억 미만 현장은 아예 화장실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 면접조사 결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정말 1분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이런 토론회 처음입니다. 눈치를 줘서 끝냈는데. 저 마찬가지로 휴식을 잠시 10분 휴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발표를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 분의 연구자분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기간이요.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도 잘 반영을 하셨고 정책적인 함의도 충분히 이끌어냈고 그래서 굉장히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굉장히 도움되는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이나래 선생님께서 산업 보건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정호 씨께서 서론문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첨부된 게 토론문이죠. 그래서 좀 10분 정도. 그 다음에 이현중 씨께서 마지막에 법안 쟁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동안전보건단체인 한노보현 상임활동가의 이나래라고 합니다. 우선 저도 이제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이제 저는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 실과 2차례 관련한 이제 노동강도 평가 이제 현장 연구를 한 바가 있었고요. 좀 그때를 좀 떠올리면서 이제 해당 연구와 이제 저희 경험들을 좀 묶어서 이제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지역 조사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 산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굉장히 어떤 산업의 특성 그리고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관련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그러한 공통적 차이점 특수성을 좀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건설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공사금액과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크게 3가지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공사 금액 그리고 기능 직종 각각을 좀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공사 금액 그리고 50억 이 기준이 중처법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당 기준을 설정하셨을까 이제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보건 관리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업에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모든 법이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항상 함정이 있잖아요. 일부 이제 조항이라든지 산업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이제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안전보건 예방 관련된 활동을 사실 현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이제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의 이제 뒷페이지 좀 보시면은 실제 이렇게 이제 사업주 대표이사부터 해당 노동자와 그리고 관련한 담당자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직을 각각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이제 체계가 합의하는 바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려면 정말 구체적인 인력과 실제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공사 금액이나 노동자 상시 근로자 수를 가지고 면책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사실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이제 실태 조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확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뭐 한 예로 들면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라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뭐 1명 그리고 8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50억 원 뭐 이상은 그나마 한 명의 안전관리자라도 있지만 미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뭐 건설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실태조사에서도 강조하신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뭐 혹은 50억 미만 을 이제 유예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 건설업에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이제 외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조항조차도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공사라거나 뭐 육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라거나 이런 식의 계속 제외하고 있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는 노동자 참여 이제 기구가 있는데 이런 곳의 경우에도 사실 건설업이라고 하면 공사 금액을 세세하게 따지기보다는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뭐 120억 원 이상이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없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안전보건의 문제는 뭐 노동자가 안전의식이 깨어 있는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그리고 회사 측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절실한데 특히나 최근에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뭐 겨우겨우 운영되던 것도 막 안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이 더욱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에서 50억 이상과 50억 미만의 뭐 구간을 설정하셔서 조사를 이제 하신 부분 굉장히 유의미하고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안전보건 관리 체제가 각 이제 공사 금액별로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되지 않고 있는지가 뭐 해당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확인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관련 항목에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그 지자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부산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 혹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한 건데 이제 기능별에 따른 조사 분석에서 우리가 좀 어떤 유의미성을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지점이었고요. 그 나중에 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작업 관장의 경우에는 뭐 관련해서 뭐 면접 조사에서 조금 더 물어볼 게 없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이제 생각들도 저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과 면접이 서로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나의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주민 그리고 젠더 관점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좀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본 조사에서는 내국인 그리고 남성 노동자로 전체적인 좀 내용이 좀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이주 노동자는 너무나 이제 건설업을 이제 바치고 있는 중요한 인력이잖아요. 노동자들인데 사실 이들에 대한 좀 조사나 분석들이 없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도 비율이 높기도 하고 특히 50인 미만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걸로 너무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측면에서의 좀 후속 과제를 제안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이주 노동자가 산재가 심각하니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실제 조사를 했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 노동 강도가 내국인의 노동 강도 실제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서로 사실 건설 현장의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뭐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성별 구성 측면도 말씀을 좀 드리면 면접에 한 분이 좀 계시기는 하는데 관련한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도 다르고 화장실이라는 공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면 남성 노동자들 마일통이라고 하죠. 그냥 이제 바깥에서 일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뭐 화장실 소요 시간이나 위치가 남녀 관계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건설 현장에 이제 그리고 남초 사업장을 젠더 관점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는 문제들, 그것이 결국에는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좀 어떤 대안 마련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로 좀 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이번 조사를 하시는 기간이 이제 양회동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자가 실제 열사로 사망을 하셨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 뒤에 그 앞뒤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노조 탄압이 심각해졌는데, 노조 탄압이 가져오는 노동안전보건 침해적인 양상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확인되었다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TBM이라고 하는 이제 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작업 전 안전 미팅으로 정말 약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조회 수준에 불과하지 않고 조회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뭐 자율 뭐 규제라고 하는 자기규율 예방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책임을 계속 뭐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지우게 하는,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제 뭐 작업 전 안전 미팅 및 노동자 의견 반영 여부 항목에 그 뭐 잘 되고 있냐라고, 아까 뭐 항목에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바로 잘하고 있음으로 좀 해석하는 게 또 적절한가? 아무튼 그런 문항들이 몇 가지가 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과 잘하고 있는 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접의 항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물을 때 뭐 각 항목들이 지켜지고 있냐, 뭐 의견을 잘 수용하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노동자가 뭐 어떤 질병이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를 경험했다거나 그런 걸로 바로 이제 해석이 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불면증과 같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뭐 힘은 들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해당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런 항목들이 좀 연결되어서 일터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의 어떤 건강 문제가 얘기되어 된다라고 하면 부산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요구에서 지자체의 책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어떤 이제 좀 기회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토론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역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약간 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부산 지역의 면접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발굴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의 함의를 좀 더 끄집어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이제 그 부분이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젠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은 정말 동일한 화장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 문제, TBM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했던 게 건강과 특히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질의하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조금 이야기 조금 하고 그다음 하는 게 나을까 다 모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질의 답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나래 선생님께서 뭐 좋은 의견 주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나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에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후 연구에는 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위원회 어떤 운영 여부 또 노조 유무에 따른 산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주노동자 산업재 실태 분석 등 같은 경우에 추후 연구에서는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설문문항에는 노조 유무 조항이 없어요. 또 이주노동자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특히 노동자 유무에 따라서 또 가입 여부에 따라서 산업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2-5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건설 산업 여성 노동자들 비중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는 한 11.4%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19만 6천 명 정도 됐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 전체 건설 노동자 부산 건설 노동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7% 정도 됐습니다. 14만 명 중에 한 1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해자 비중, 성별 재해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전체 건설산업 재해자가 7,000명, 그 전체 재해자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 한 5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아예 없었어요. 부산은 2022년도에 건설 산업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26명이었거든요. 전체가 다 남자였고 여성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재해자 비중을 제가 최근 5년간 성별 비중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지역 여성 건설 산업 여성 재해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모든 연도에 높게 나타났어요. 한 4%, 부산이 한 4%, 전국 평균이 건설 산업 여성 재 비중이 한 2-3% 정도. 그래서 부산이 약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이 성별을 구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조사 대상 OBS가 여성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470명 중에 남성이 440명, 여성이 이제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분석은 좀 어려웠습니다. 흔들리더라고요. 이 OBS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대표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성 성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여성의 어떤 오큐페이션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해서 좀 보다 성별에 따른 건설 산업 재해율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보니까 설문 내용에 보니까 뭐 작업 반장, 뭐 기능공, 중기능공, 조공, 뭐 또 일반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조업과는 좀 이게 기능 역할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우리 박진현 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이제 김경호 부장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기능공은 뭐 도면을 해석 판독하고 이렇게 건물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숙련공이고 또 중기능공은 우리가 흔히 여기에 보면 일반공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어떤 건설에 너무하는 분들이 일반공 이렇게 부른가 보더라고요. 인부 이렇게 부른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던데 기능공하고 일반공 사이가 이제 중기능공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공은 기능공을 이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분석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정도로 답변하고 혹시 우리 박진영 그 국장님께서 추가로 뭐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면접 정리하면서 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고 젠더의 문제가 빠져 있어서 대단히 아쉬웠고요. 면접을 추가로 더했으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만 뭐 시간상의 문제로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제 면접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또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좀 노동 안정과 관련된 좀 더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답변들을 이끌어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도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는 상입니다. 김 교수님 혹시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민감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 창출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단체인데 사실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없으면 이주 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직종들이 특히 건설 이제 몇몇의 직종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 이런 데서도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힘들고 위험한 직종들 좀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또한 이제 나쁘게 악용을 해서 싼 값에 외국인을 이제 이주노동자 고용해서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건설노조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해서의 부분은 현실적으로 건설업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자국민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을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과는 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야 될 문제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분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실 많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법적인 부분들이 지시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은폐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어서 토론. 예. 그래서 사장인데 토론자로 거의 처음이라서 토론자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옛날에서 얘기한 걸 그렇구나. 저는 거의 감상문 수준을 써가지고요. 예. 현장 얘기를 조금 섞어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예, 그래서 내용 보시면 어쨌든 건설은 일정 기간 내 목적물 완성을 위해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일정 회사의 이제 근로계약서, 흔히 얘기하는 원청에서 이어지는 하청, 전문 건설회사 여기와 고용관계가 통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존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완성되면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앞에서 이제 발제하실 때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상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시작 날짜는 있어도 끝 날짜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각 직종에서 투입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직종의 작업 공정이 다 끝나는 종료일까지를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로 통상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주처와 원청, 그 다음에 하청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수직적인 구조다 보니까 현재 이제 원청사 이후의 수주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법과 비리로 계약이 많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저가 낙찰제로 많이 이제 대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건설 노동자에게 피해가 바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청의 관계자의 신문기사에서 제가 보고 저도 알았는데 부산 지역 공사 현장 연평균 15,000곳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많은 편인 거죠. 이게 건설 경기가 화랑이 될 때 더 많아서 오히려 이제 건설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모자랄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우리 큰 아파트 현장 한 곳이라고 하면은 15,000곳이라면은 수많은 이제 주택 공사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15,000곳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진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이제 2년이 다 됐고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은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많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뭐 사고나 재해율에 있어 가지고도 크게 변화는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50억 원 미만의 그 건설 현장은 더 문제가 많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게실, 화장실 같은 샤워실은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교육장 이런 것이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을 찾아갔을 때 보면은 가관이거든요. 대충 오피스텔 한 동 정도 건물을 보시면은 한 10층 정도까지 보시면 50억 미만으로 현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으로. 이런 곳은 이제 건물 공사 부지 자체가 건물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분이 없어요. 땅 여분이.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주변에 이런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지 제가 이제 노동자를 위한 이런 이제 시설들이 놓여질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승인해주는 법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실제 일본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건물 부지 외에도 녹지 면적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공동안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놓여질 수가 있는데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 지하층 공사가 다 되면 그 안에 이제 휴게실, 교육장,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때서야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50억 미만의 현장의 문제점들이 또 여러 가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수시점검, 원화청검 이해 이런 부분들 모든 면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설렁설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스마트 안전보호구가 50 미만에서 많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전보건공단에서 거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 보호 장비에 대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게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2년 유예에 대해서 71%가 반대,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 전면 시행 이런 것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됐는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2년 유예한다라고 공식적 발표가 나왔었죠. 최신 소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결국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가 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경각심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들이 무력화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내용들이 설문조사는 건설노조조합원들이 주 이제 대상이었고 면접은 비조합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진행된 구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조사에서는 비조합원으로 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임단협상에서 맺어져서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에서의 처우 개선과는 완전 동떨어진 이런 날 것 그대로의 부분들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왔다. 저는 이것도 표본조사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표본조사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또한 이것도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의미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노동조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과연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럴 텐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비참한 현실들이 나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은 이제 내용 면접을 통해 가지고 좀 나온 것이 좀 사실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설문하고 면접이 조합하고 비조합 역시 이제 조합 이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사가 돼서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추후에 혹시 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예, 하여튼 뭐 좋은 토론 뭐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가장 탄압이 심했던 것이 이제 건설 노조였죠. 하여튼 이 총자본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이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경호 부장님 비롯한 건설노조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부장님의 토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산 지역 전체 산재 사망자의 31%가 건설 산업에서 발생했고 또 사망자의 73.1%가 공사금액 50억 미만 이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한 이 산재 예방 시스템과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정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은 중대재해처벌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또다시 또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노조가 앞장서서 원청의 어떤 안전보건 체계 강화, 또 불법 하도 근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또 공사기간과 어떤 작업시간 보장 등 이런 정책을 강화하는데 우리 건설 노조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진 부장 답변할 거 있나요? 조합 이슈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면접조사 대상 자체가 조합원들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생겼던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번 조사에서는 좀 채우기가 힘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 지정 토론은 이현중 선생님께서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법률적인 제안을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현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썼는데 사실은 내용이 억수로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10분 안에 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건설 현장의 사고의 원인이 첫 번째가 공사 금액, 두 번째 공사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용 범위의 문제라고 크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다단계 구조라든지 최대 입찰제라든지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구조적으로 내려주는 게 내한테 이득이니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한데 서둘러서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특히 뭐 땅 파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런 뭐 준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공사 말이 뭐 법상으로 뭐 설계도 변경해주고 뭐 공사기간 연기도 해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이게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주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발주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확보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항상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대표적인 게 저는 건설 직종하고 배타는 어업업종 특수하다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버리면 그래서 어업 같은 경우에는 뭐 톤수에 따라 가지고 뭐 규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한이냐 원양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인원수 책정이 곤란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공사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작은 데는 못 할 거야.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겨?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에 앞서갔던 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안 됐던 게 실제로 시행해 보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넘어오는데 여전히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특수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고 예외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다. 큰 틀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조금 짚어보면 크게 건설 노동 안전 보건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다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을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법 체계를 보더라도 노동 조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구분이 되듯이 약간 접근을 통합적으로 가지만 약간 분리해서 조금 바라볼 필요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노동 안전 노동 조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나마 지금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찌 보면 노동 조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용이 실제로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을 떼가지고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구조적으로 항상 적용 범위의 문제. 저는 요 설문조사 보면서 이 퇴직공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다음에 전자카드제 도입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본인이 적용받고 있을 때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알리고 조금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적용되니까 약간 가만히 있고 적용 안 되는 사람은 모르니까 안 되고 약간 이런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적용 범위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설 노동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당연히 일당을 받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는 관념 자체에서 뭐 유급 휴일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사례도 많고 실제로 대법원 사례에서도 인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좀 참고할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적으로 이 비례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동조합에서 뭐 협상의 결과로 따내는 것도 좋겠지만 뭐 15일 했을 때뭐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그런 선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제도적으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라든지 해가지고 단지 일당이라는 형식에 너무 구애될 필요가 없이 최소한 그런 쪽으로라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인 문제는 너무 복잡해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찾기도 힘들고 내용도 어렵고 이게 그 지금 이제 아마 건설 노동자들의 가장 주된 바람이 이제 특별법 마련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중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중복이 되지만 또 그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너무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감독기관도 사실은 노동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대장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입법적으로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약간 끌려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조항을 갖출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특별법의 내용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조항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작을 일단 하고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어찌 그리 이 건설 보면 진짜 공사 금액에 따라 갖고 어떤 게 적용 제외되고 어떤 게 적용 안 되냐 체제뿐만 아니고 아까 조직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공사 금액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수시로 바뀌고 체크가 안 되는 수준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뭔가 이 공사 금액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사고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해보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50 미만 이상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 가지고 큰 의미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1억 이상 120억 미만에 대해 가지고 공사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요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제가 이제 10억 이하, 3억 이하, 1억 이하 만약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결과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0 미만이 이렇게 오히려 잘할 수가 없는데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망자 수 기준으로 하면 1억 미만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를 50억 미만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비리무치가지고 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분리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개념도 사실 저는 잘 역시 어렵구나. 그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뒤에 법적인 정책적인 제안으로 좀 더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데이터가 좀 더 분류가 안 되죠. 50과 55 이상 이렇게 답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50억 이하 부분이 평균적으로 약간 과대 평균이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은? 일단 공사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도 그렇고 또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도 보면은 이 공사 금액과 관련해서 건설업종만 제시를 해요. 50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 노동자 숫자로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50 미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자료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금액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종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건설업종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억 미만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못했는데, 이후에 한번 설문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뭐 가능하다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그 이현중 노무사님께서 이제 산업법 문제점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뭐 노동경제를 전공했지만 뭐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법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여튼 우리 이현중 노무사님께서 좀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현중 노무사님께서 제안했던 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 건설안전 관련 제반 법률 조항을 이렇게 통합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전담기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담기구를 좀 정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